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알을 바꾼다 11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10회 방송은 정청래 키워드 분석을 중점으로 진행하겠는데 첫 번째 정청래 키워드 분석 부동산 대책 들어가 봅시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8.2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발표했었죠. 핵심 요지는 집은 사는 곳이다. 주거 공간이다.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이런 거고요. 1가구 1주택 이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2주택, 3주택, 뭐 10주택, 50주택 이렇게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앞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과열 조짐이 실제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 분양 전매라든가 이런 것은 좀 규제가 있어서 좀 덜했는데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굉장히 지금 뭐 최근에 막 2배로 늘고 막 이러고 있대요.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을 아마 투기 지역으로 그래서 지정한 것 같아요. 3개로 분류해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투기 지역. 손혜원 의원님, 우리 마포구가 포함됐습니다. 네, 마포구. 서울 11개 지역. 이게 투기 지역이고요. 투기 과열 지역은 서울 전 지역. 네. 25개 구. 그리고 세종시, 과천시. 여기가 투기 과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성남시를 비롯한 조정 지역을 발표했어요. 이렇게 해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에는 이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집을 다주택자가 집을 또 산다. 그러면 자금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세무조사도 하고 그리고 양도세도 더 물리고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 LTV 이게 뭐죠?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 LTV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집값이 1억이다. 그래서 6천만 원 빌려주는 것은 LTV가 60%고요. 예. 4천만 원 빌려준다. 그러면 40%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퍼센트지를 줄이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투기 과열, 투기 지역구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에 거기 해당되는 안 되는 건 그대로 간 그렇죠. 거고.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 이외에는 뭐 60% 70% 지금 했던 것을 그대로 가고 적용을 네. 하는 거고요. 그래요.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쉽게 얘기하면 1억 버는데 7천만 원 빌려준다 그러면 70%가 되는 거죠. 네. DTI 비율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수 변호사님. 네. 2008년 9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네. 그게 뭐냐면 돈을 막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값을 빚내가지고 샀는데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했는데 집값이 다 폭락했죠. 예. 그러니까 샀던 집을 대출이자도 못 내고 해서 은행이 그냥 문 닫아버리는 네. 은행에 돈이 말라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초이노믹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실제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비슷한 예. 돈 빌려라. 그래서 집 사라. 예.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경기부양을 해서 뭐 경제가 좋아졌다 뭐 이렇게 이제 지표로 삼으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지금 후폭풍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집값 대책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존에 없었던 여차하면 사법 경찰권을 발동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기 단속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거 하고 국세청에서는 끊임없이 돈줄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런 건데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태풍급이다, 초특급이다 그러는데 종합대책은 다 나왔는데 이게 초특급 태풍급은 아닙니다. 아직도 히든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아, 뭔지 알겠습니다. 네, 뭐죠? 혹시 보유세입니까? 네, 보유세. 보유세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유세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강력한 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공약했다가 못한 게 있습니다. 뭐죠? 분양 원가 공개. 아. 이런 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아직 남아 있다. 네. 근데 이제 분양 원가 공개까지는 뭐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분양원가 공개를 한 번도 안 했나요?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한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요구를 하는데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후분양 제도. 아, 네네.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는 죽는 거죠. 와, 그거는 건설회사 중에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회사 몇 개 안 되겠는데요?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좋은 제도를 할지라도 실제로 현실 적용을 하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적용을 못 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분양원가 공개 이게 사실은요 공약했다가 못 지킨 첫 번째 사례가 이거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야심차게 했는데 결국 못 했는데 결국은 이상적인 정책도 현실에 너무 부장이 크면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고 그래서 당분간 내년 4월까지는 지켜보겠다. 집값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더 센 걸 내겠다. 이렇게 지금 미리 예고 아닌 예고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줄 테니까 다주택자는 집을 처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 그렇죠. 내년 4월까지. 왜 그러냐면 1가구 1주택은 상관이 없어요. 양도세 그대로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제 1가구 2주택 3주택 이런 사람들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을 많이 보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빨리 팔아라는 얘기인데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언제는 안 그랬냐? 우리 버티겠다. 안 팔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관망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파리 부동산 대책은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집값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이 그런 양상을 한번 보면은요. 손수 변호사님,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100% 좀 넘는데. 103%입니다. 아, 정말 조금 넘네요. 자, 근데 자가 보유율은 절반 이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은 충분히 공급이 돼 있는데 실제로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 미만이에요. 여러 개 갖고 있어서.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제가 이제 분류해 봤어요. 그랬더니 수도권은 90%예요. 주택 공급률이. 그러니까 수도권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근데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120%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집 공급률이 103%니까 이제 그만 줘도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1가구 1주택이었다가 이혼했다거나 아니면 장가를 보냈다거나 아니면 뭐 취직 때문에 다른 집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직도 주택 공급률이 103%이지만 그것이 충분히 차고 넘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또 있고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이게 한 40% 정도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집에서는 이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은 계속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특히 10년 미만 주택 이것은 대한민국 주택 103% 중에서 10% 미만이랍니다. 그렇게 적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계속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은행들이 발칵 뒤집혔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83 부동산 대책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 내놓은 것보다 강력한 파리. 예. 그런 부동산 대책이에요. 그런데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끝없이 올라갔거든요. 831 부동산 대책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발목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9억에서 6억으로 낮추면서 실제로 조세 저항을 할 만큼 크게 큰 집단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뭐 SNS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팟캐스트도. 그러니까 조중동이 종부세 대상자만 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강남 3구는 다 피해를 보는 것처럼. 세금 폭탄. 세금 폭탄.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사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종부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많은 부분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그냥 전세 살고 계신 분이 우리한테도 뭐 보유세 떨어진다고 막 그런 걱정하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하고 지금 국민이 많이 달라졌던 것이요. 지난번에 초대기업 그리고 초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겠다 했을 때 지지율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소수고 혜택 받는 사람은 다수잖아요.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지지율이 올랐어요. 올랐어.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떨어졌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현명해지고 이제 알 거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중동 이런 데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근데 거죠. 의원님 저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가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 있다가였어요? 이때 2005년도였을 거예요. 그럼 몇 년 얼마 있다가요? 중반기죠. 그러니까 중반기라서 안 된 거야. 나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지금 해야 돼요. 아니, 왜냐면 박근혜 정권 내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지 뭐 않으면, 이 탈 원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을 처음부터 뚫고 들어가는 게 지금 해야 되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2년 정도 지나고 하면 그때부터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말은 맞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지지 기반과 그리고 강구함 이런 것이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렇게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이라든가 이런 국면이 없이 김대중 정부의 정권 재창출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하고는 이제 현실과 조건이 많이 달랐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니 시기도 다르고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민원이 지금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대책은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전혀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던져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양 다 받은 사람이고 이제 돈을 융자 받을 걸 생각하고 했는데 융자액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 난리래요 지금 은행마다. 은행원들이 지금 뭐 거의 막 대상포진 걸리고 난리가 났다고 지금 막 어필을 해오는 게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느냐. 그분들한테 아마 유예가 되는 그런 조치를 아마 취할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네, 그러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 당 중진 의원들도 언론에 대고 몇 가지 불만 사항을 또 얘기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한 내용 중에 도시 재생마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는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불만 있는 사람도 좀 있고 그리고 금리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그런데 저는 디테일로 가다 보면 불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더 큰 거시적인 목적과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의 불편함과 좀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계약한 사람까지는 그냥 기존 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도금하고 다 대출 나올 걸 계산해서 했는데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자꾸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이든 대책이든 소급 적용은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그렇습니다. 8월 3일부터 거래하는 그렇습니다. 거 이런 것을 네네. 규제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예 기간을 뒀어요. 예. 알아서 정리를 해라. 내년 4월까지. 그랬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발표한 이런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가장 좀 내실 있지 않나, 가장 견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해요. 손수호 변호사. 네. 자가예요? 네. 많이 올랐습니까? 언제 샀어요, 일단?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언제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집이 여러 채 있어요? 한 채입니다, 한 채. 한 채 산 거 얘기하란 네. 말이에요. 한 채. 그러니까 언제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아니 집을 언제 산 것이 관심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자예요? 아니, 별로 제가 살림에 신경 안 써가지고. 아 그러면 땅 산 거 얘기해 보세요. 땅이요? 네, 다른 땅. 땅 없는데. 땅도 없고. 없고 집 한 채 네. 달랑 지금 부동산 네. 있는데 언제 샀는지를 기억을 저는 못해? 지금 회사 운영하느라고 뭐 몇 년 동안 다른 거 신경 하나도 못 써요. 네. 결혼은 언제 했는지 알아요? 약 10년 전경.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나요? 대충? 알죠. 예. 그러면은 지금 좀 올랐겠네? 조금 올랐어요. 조금? 서촌대도? 조금? 아니, 서초에도 좋은 동네 있고, 또 그래요? 저희 방일시장 동네는 꽤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 재테크에는 아무런 지금 관심도 없고 솔직히 재주도 없고 그런데 저는 이사 갈 때마다 제가 사전에 가본 집이 없어요. 우리 그 애기 엄마가 항상 가서 계약을 자랑이 하고 아니에요, 전화를 해요. 자랑이. 저랑 비슷하신데요? 자, 자랑이 근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주소 갖고 찾아가지 저녁 때. 네. 근데 말도 안 돼, 진짜. 제가 성산이동에 아파트를 샀는데 10년 전에 샀거든요. 그 가격 그대로야. 그래요? 네. 에이, 마포가 아니지. 아니. 마포가 지금 믿을 수 과열 없어, 지금 믿을 아니 수 근데 없어. 우리 아파트는 그래요. 에이, 설마요. 아 그대로라니까. 아니, 근데 길 건너 고쪽 아이, 엄청 말도 안 돼, 올랐는데? 이건 가져올 이건 쪽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런데 거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근데 상암동에는 이제 우리보다 평수가 한 15평 적은 평수가 내가 갈 때가 4억 정도 됐어. 네.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하고 똑같아졌어요. 네, 그러면은 하여튼 부동산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연착륙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민의당이 두 번째 키워드예요?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국민의당 키워드 분석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기르시는 정치알바 청취자 여러분. 매일 먹는 사료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고르지만
간식으로는 어떤 걸 사줘야 할지 항상 고민 중이시죠? 브랜드 캔 제품은 못 믿었고 이름 모를 패키지 제품은 방부제와 알러지가 걱정되고 그렇다면 디어디어는 어떠신가요? 디어디어는 뉴질랜드에서 자연 방목하여 기른 사슴으로 만든 간식입니다. 생갈비, 살코기 등 선별된 부위들을 가장 청결한 동결 건조 방식으로 생산하며 방부제, MSG 등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100% 사슴만 담은 제품입니다. 뉴질랜드 국립산업부에서 허가받은 시설에서 만든 자연 그대로의 간식 디어디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족인 반려동물의 간식으로 어떨까요? 주소창에 ddkorea.net을 입력해 주세요. ddkorea.net. 이상 김 과장이었습니다. 네, 신규 광고가 들어왔네요. 디어 펫푸드, 고품격 프리미엄 반려동물 간식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사슴으로 만든 반려동물 간식을 하네요. 천혜의 자연환경 뉴질랜드 드넓은 목초지에서 자유롭게 길러진 사슴은 항생제, 인공성장호르몬, 인공사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하 40에서 50도에서 동결과 건조를 동시에 해서 건조, 살균 방식 중 가장 고가이면서 안정적인 방식이라네요. 냄새, 맛, 영양소 보존에 열 처리나 자연 건조 방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고 합니다. 도축, 살균, 포장까지 뉴질랜드 현지 공장에서 100% 완제품 생산 후 한국에 직수입해서 판매한다니까 믿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육포, 도가니, 생갈비, 정강이, 뼈 등 여러 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취자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하게 기르고 바르게 만든 간식 디어디어 홈페이지는 www.ddkorea.net입니다. 지금 할인 행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스토어 찜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추가 할인 쿠폰이 다운이 되고 배송 메시지에 정청래 짱을 입력하시면 샘플을 마구마구 보내준다고 합니다. 손혜원 짱은 안 되는군요. 손혜원 짱도 될 거라고 봅니다. ddkorea.net 디어 펫푸드 한번 포털에서 한번 검색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연락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간식 많이 애용해주세요. 요즘에 그 동물들 간식도 프리미엄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 그렇죠. 유기농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마트에 가도 통조림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애완동물하고. 그렇죠. 고양이 밥도 설마 있으시겠죠? 있겠죠. 한번 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어디어 광고는 거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 키워드 분석. 투어이브 광고도 한 거예요?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 할 거예요? 투어이브 되게 챙기세요. 되게 챙기네요, 진짜. 아, 챙겨야 됩니다. 자, 국민의당 시작해주세요. 국민의당 심리적 분당 속으로 지금 빨려들고 있습니다. 심리적 분당. 안철수 전 후보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면서 극심한 분열과 혼란 속으로 지금 빠져들었는데요. 국민의당 내부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은 안철수 전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고 있고 드디어 벽에 얘기하는 것 같다. 외계인 같다. 이렇게까지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불씨도 나왔어요. 불쉿. 네. 불쉿이 BULLSHIT. 이상돈 의원이 얘기했어요. 허튼 소리, 그래요? 헛소리. 비속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했고요. 대체적인 불만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박지원 전 대표가 사퇴해서 생긴 전당대회인데 박지원 전 대표보다 책임이 더 크다 할 수 있는 안철수가 직접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언어 도단이고 형용모순이다. 그래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은 안철수 면전 앞에서 당신은 꺼진 불이 아니다. 꺼진 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철수 씨는 그러면 나보고 정계 은퇴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응수를 하고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씨의 정치권 입문부터 지금까지 그의 행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팍 도사에 출연하면서 인기가 높아졌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함으로써 일약 대선 주자로 급부상을 했고 2012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대선 단일화 국면에서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사퇴를 하고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크에 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좀 지지해달라, 뽑아달라.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하고 대선 때 미국으로 날아갔죠. 네. 근데 저는 미국에 날아가서, 야구로 비유하자면 저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안철수의 투구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워밍업만 하다가, 관두길래 국내 프로야구를 접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급거 귀국해서, 동네 야구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를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됐습니다. 근데 당시 우리 민주당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선 때 도와준 의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60% 가까이, 득표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죠. 그때도 많이 많았죠. 당에서 시킨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인가요, 후보에? 당에서 시켰죠. 근데도 노회찬 의원 지역구 빼는 거 아니냐. 아, 그때 빈집 털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지역위원장을 했던 분이 지금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동석 의원입니다. 예, 저하고는 아주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사이고 그때 실제로 저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많이 털어놓고 했었습니다. 이제 당을 달리한 다음부터는 뭐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정치연합이라는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다가 3월 1일인가요? 김한길 당시 대표와 합당을 선언하고 공동대표가 되죠. 예. 그때 그러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양당 기득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당대표가 되죠. 네. 그리고 자기의 대선 진로를 봤을 때 도저히 여기서는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는지 온갖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분당, 탈당 그리고 국민의당 창당을 해서 제3당의 지위를 붙였죠. 그러면서 지금 출마의 변으로 가장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다당제에 대한 신봉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치 역정을 몇 년간을 얘기했듯이 그런 처음부터 다당제 신봉자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바뀐 거죠. 심상정 의원이 다당제, 제3의 정당 이런 걸 얘기한다면 그것은 신념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지만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살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깨맞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참 웃음이 났던 것이 뭐냐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를 언급했는데요. 안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행적을 조사해 봤더니요. 얼음 두꺼운 있잖아요. 얼어붙은 두만강을 그때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이등박물을 저격한 것이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때는 두만강이 얼지 않습니다. 11위게요? 예. 11위예요. 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안중근 의사는 만주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고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만주에서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군하고 전투도 합니다. 그 대승도 하고 또 패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독립운동을 조국을 뭐 지키기 전에 다시 조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것은 전혀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근데? 누가 잘못 입력을 했겠죠. 아하. 종씨라서. 그래서 제가 김광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어요. 사학도로서 이것은 설정이 역사적 설정이 맞지 않는다. 그걸 제가 어디서 보고 제가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그 있잖아요. 그 고종 때 태어났잖아요. 그 순국하기 전까지 그 일대기를 제가 또 공부를 해봤더니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그런 뭐 조국을 구하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 전문가 이 작가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아니 수능안 씨인가 안철수? 네? 수능안 씨인가? 그리고 극중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아요. 극중주의는요. 한번 생전 처음이지 그럼. 얘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프랑스 파리 일대학의 피에르 세느라 교수인데요. 그분이 왜 극중주의를 썼냐면 극중주의를 비판하려고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니콜라이 18세 다시 왕정을 복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혁명 세력들은 좌파죠. 이거 왕정으로 가면 안 된다.
또 왕당파들은 왕정으로 가야 된다. 좌우 대립이 극심했어요. 그때 루이 18세가 정치권 좌우 다 빠져. 나는 그냥 관료들하고 이제 잘 살래. 그게 극중주의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하고 파리 일대학 피에르 교수가 그걸 비판한 거예요. 근데 그 비판한 것을 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형용 모순입니다. 극중이라는 말은 뜨거운 얼음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중이라는 것이 극도의 중도주의예요. 극우, 극좌 이런 그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극중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이라는 말은 맞는데 극적도 이런 건 안 맞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안철수 수능 안씨 맞네. 오. 안중근 선생이 수능 안씨거든. 요거 그러니까 안 싫어서 한 거지. 그러니까 안실에서 한 것 같아. 우리 와이프 수능 안씨인데.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당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국민의당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을 지금 비판하는 안철수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새 정치는 없고 지금 새 사람이 들고 나왔잖아요. 나는 새 사람이 됐다. 근데 사람 안 바뀌거든. 예. 그런데 안철수 씨도 제가 비판을 하고 싶지만 안철수 씨를 비난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은 또 뭐냐 이거예요. 언제는 우르르 안철수 따라다니다가 지금은 우르르 막 쫓아다니면서 안철수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사실상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전당대회 끝나고 안철수 당대표가 된다 한들 리더십은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본인은 지방선거 때 잘 치르지 못하면 당이 소멸될 위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방수로 나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안철수의 운명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따라서 국민의당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탈당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예상해 봅니다. 끝이에요? 네. 질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하면은 안철수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가 이제 의결이 됐어요. 비대위에서. 그러면 정동영, 천정배 둘 중에 예를 들면 2, 3등을 한다. 그러면 1등, 2등이 결선 투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되치기를 해보자.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그 안철수 의원 쪽에서 결선투표 반대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대선 나올 때 결선투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지금 불리하니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 그게 바로 극중주의입니다.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대항하는 이 통일이 한 명만 나갈까요? 결선 투표 때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명만 나가게 되나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명이 나가도 이기기 결선 투표 어렵다는 자체가 겁니까? 2명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가도 이길 가능성이 없나요? 저는 쉽지 안철수를.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기나요? 1차에서 과반수 그냥 해버리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난리를 치는 안철수가 되는 이유는 뭐야 도대체? 안철수 당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씨가 지금의 마인드는 어떤 거냐면 정치를 사업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정당을 사업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오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양반 하는 얘기 중에 보면은 이제 탈호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안철수를 따라갔던 이 국민의당의 호남 국회의원들은 어떡하냐고요? 호남 사람들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 사태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그 인터뷰가 이상돈 의원이에요. 네. 이상돈 의원이 사실 그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 신기남 의원이라고 그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해군 장교까지 동기랍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연세가 꽤 있으세요. 있으신 분이에요. JTBC 그 52년생이겠네 그러면. 대기실에서 항상 주무셔가지고. 근데, 주무시게 계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저는 너무 놀란 게 헛소리라 그랬잖아요. 극중주의는 헛소리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불시신가? 네. 그 얘기들 똑같이 하는데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2012년에 패배하고서는 1년 넘게 안 나타나고 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박지원 전 대표도 대선 패배하고선 자기가 물러났다 맞는데
대선 패배에서 박지원 전 대표보다 10배, 100배 잘못한 안철수가 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근데 나는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걸 듣고 그분은 뭐 아무래도 비례대표로 들어가신 분이니까 초선이고 그러니까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제 경험 많고 연세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안에서 강하게들 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된다면 이 반대하는 이 나머지 세력들의 힘은 도대체 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안철수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당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반대를 해도 안철수 당원이 30만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안철수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이상돈 의원은 근데 저는 뭐 싫어합니다. 왜 이런 형태의 정치인들을 싫어하냐면 이분이 이제 법학자예요. 네. 근데 이분이 박근혜 지지했었죠. 예. 그러다가 박근혜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비토 당해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난리 났지. 세월호 24일 단식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정론관에 가서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돈 씨를 비대위원장을 안 치면 나는 단식 장소를 당대표실로 옮기겠다. 그리고 이상돈 비대위원장 반대 단식 투쟁을 하겠다. 그때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뭐 하여튼 있습니다. 박영선 그때 박영선 의원이 대표한 적이 없어. 비대위 할 때였지 그때. 네. 아, 그분을 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던 게 박영선 그때 원내대표였나? 예, 원내대표.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칼럼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역적죄로 처벌해야 된다. 햇볕 정책에 대해서 이적행위 뭐 이런 걸로 하여튼 심하게 칼럼을 쓴 것을 제가 이제 보고 그분이 쓴 거? 그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제가 반대를 했었고요. 근데 이분이 또 기웃거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당 비례대표를 했잖아요. 그럼 안철수의 덕을 본 거예요. 지금 안철수를 가장 물어뜯고 있는 게 이상돈 의원이에요. 저는 이 안철수 못지않게 이상돈 의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 인터뷰가 가장 강하게 그래요. 예. 그 심한 말로 반대를 했던 분이에요. 딴 분들도 있지만 이분 같이 한 분이 없었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예. 꺼진 불이 아니라 꺼진 죄다. 그것도 이상돈 의원이 한 말로 알고 있어요. 원론적인 거. 이렇게 반대가 심할 걸 안철수도 알았을 텐데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답변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내면을 볼 수 있죠. 그럼 나보고 정계 은퇴라는 거냐. 지금 안 하면 본인은 정계 은퇴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휘두르지 못하면은 비주류가 당을 지배할 테고 그럼 자기는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앞으로. 그렇게 강박관념과 조바심이 있었나 봐요. 그 일부러 뭐 대외적으로 명분을 내세운 건지 모르겠지만 천정배 의원이 되든 정동영 의원이 되든 뭐 둘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하고 뭐 합칠 거라는 그런 조바심을 느껴서 본인이 그렇게 네, 얘기하시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서 그냥 놔두다가는 그냥 합당해버리면 본인은 갈 데도 없는 상황이고. 선소 변호사의 말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씨 입장으로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 또 하나. 국민의당이 결국은 바른정당하고 합칠 것이다는 한간의 이야기. 저는 지방선거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당이 본인들도 얘기하잖아요. 소멸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 똑같이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공중분해될지 몰라요. 그 호남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다시 우리 당으로 오나?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했는지 어땠는지 뭐 국민의당과 통합한다고 어떤 분이 얘기했다가 뭐 박살났죠. 근데 인터넷에서. 그런 생각을 안철수 의원은 하시는 것 같아요. 전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대선 직후에 대선에 또 출마했다. 50%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50%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잘 버티면 국민의당이라는 집을 잘 지키고 있으면 자기가 오너니까 또 기회가 온다. 또 대선 후보가 되고 이제 본인밖에 없다. 차기 주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지금 분탕질을 하기 전에 내가 회사를 내가 세웠는데 내가 오는데 내가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왜 나가느냐라고 봤을 때 분명히 자기가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확신이 있어 나가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확신이 예.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저는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지선을 끝내고 지방선거를 끝내고 나서 이 양반들이 몇 사람이 그러면 저 바른정당으로 간다? 호남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그럼 몇 명 안 되거든요. 예, 네. 비례대표는 못 나가고.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근데 지방선거 끝나면은 저는 정계 개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정계 개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지금 뭐 1년 남았습니다만은 이 상태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설 자리가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지극히. 예.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는 근데 국민의당하고 통합하거나 또는 선별해서 받아들이거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국민의당이 네. 바른정당하고 지들끼리 합치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당으로 오려고 녹화한 사람이 있을 있겠죠. 수도 있고. 호남 분들이야 글로 가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말썽 부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끊임없이 막 공격하고 있던 사람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알턴니가 빠진 거거든. 근데 그 알턴니를 다시 끼워서 뭐 뭘 하자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좀 협치라는 관점 속에서 의회 소수이기 때문에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것은 난 국민들의 지지로 예. 돌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총선 때는 우리 당이 잘해서 호남에서 다시 석권했으면 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정계 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바른정당에서 몇 명이 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문제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이 국민의당은 탈당해서 그냥 무소속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무소속 남아가지고 당장은 이렇게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시간을 보면서 눈치 볼 수도 있는 문제고 정치에는 사실 예상이라는 게 쉽지 저는 않아요. 그래서 정도를 갔으면 좋겠고 정면 승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괜히 그 사람들 해가지고 무슨 숫자 뭐 우리도 늘리고 이런 거 안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원하지만 또 이 정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요즘에 이혜훈 대표가 호남 쪽에 굉장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자주 네, 가요. 저는 이게 지금 그 안철수 전 대표하고의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혜훈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받아들인다면 절대 호남을 받아들이는 거지 안철수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닐 거란 얘기죠. 근데 저는 이혜훈 대표 그러면 뭐 되지도 않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는 정치 저는 공학적으로 그 뭐 너 왜 돼지의 방점을 줘? 돼지국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기 그 외에 지금 지난번에 그 우리가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서 이때 당대표 또 나갈 거라고는 사실 한 달 전에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저는 요새 진짜 너무 이 사태를 보면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이 그 노원에 나간다라는 얘기도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 이것도 있었어요. 진짜 아닐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 있지. 김미경 씨가요? 그래. 보궐에 나온다는 얘기 보궐에 있어요.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근데 있어요, 그런 우리는 얘기? 있을 노회찬 수도 없다고 의원이 생각했지. 그 하여튼 얘기했어. 아웃되고 맞아. 부인이 나갔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그래 어쨌든 뭐 이렇게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거 보니까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을 제가 수도 늘 있어. 말하잖아요. 알았어요. 정치는 가능해 예술이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아니 근데 정계 개편 가능성 이야기 말씀하실 때 이 작가님이 눈이 제일 반짝반짝. 반짝반짝해요. 아이 쌈꾼이 같은 일하고. 그런 걸 좋아해. 정계 개편 지각 변동 이런 걸 좋아하시죠. 아주 좋아합니다. 얘기거리가 많아져가지고 그럼요. 여기저기 부르는 데도 없으면서. 집산 이런 거. 근데 나는 우리 이 작가님이 왜 그 수다맨에서는 그렇게 교활한 웃음을 많이 보이잖아. 근데 우리하고 할 때는 좀 우울하신가 봐. 아 그게요. 제가 그래도 진짜가 나타나보다 보면 우리가 낫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이철성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철성 경찰청장이 아이고.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2년이죠, 2년. 임기 사실은 뭐 임기제니까 임기 보장해 주는 건 맞아요. 박근혜 네.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지만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뭐 백남기 농민한테 사과하고 박종철 열사 네. 그 추모제 뭐 이런 데도 참석하고 살수차도 배치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의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마 촛불 집회가 한참일 때였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이니까요. 예. 네. 광주 경찰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예요? 네, 당시 광주 경찰청장이 강인철 씨입니다. 예. 지금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있고요. 그런데 그때 성숙한 시민 인식을 강조하면서 각 지방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SNS에 글도 쓰고 했어요. 뭐 그러면서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달라, 질서 유지해달라, 뭐 부탁드린다 등등의 이야기하면서 당시 촛불 시위 당시에 각 지방 경찰청에서 시민들에게 이제 질서 유지를 호소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광주 경찰청에서도 이제 경찰들이 올렸죠. 예. SNS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 시민들에게 부탁한다 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조금 그 시민과 경찰이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광주는 경찰들이 시민들을 보호해 네.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있었어. 네. 그래서 민주화의 성지라는 말을 그때 했어요. 화제가 됐어요. 굉장히 화제가 실제로도. 됐죠. 화제가 예. 됐는데 그때 강인철 당시 청장이 작성한 글은 아니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이 강인철 광주청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글 내려라. 그래서 글 내리라는 그런 그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그 요청을 받았는데 결국 그 후에 본인도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았다, 요구 받았다라고 하는 걸 1차로 얘기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철성 청장이 무슨 소리냐, 그런 통화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자 오늘 이제 추가로 폭로를 했는데요. 예. 이제 민주화의 성지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면 간이 좋으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정권이 촛불 시위 때문에 무너질 것 같냐. 일단은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까 좋냐? 이거는 조롱이죠.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조롱이고. 예.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는 건 촛불 평화고. 내가 있는 한 안 된다. 네가 뭔데? 내가 있는 한 이 정권은 안 무너진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철성 청장은 전혀 통화한 바 없다고 아직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SNS 글을 삭제했어 그 이후에. 그런데 그 강인철 당시 광주경찰청장이 이 전화를 받고 외압을 느끼고 직원들과 회의해갖고 해당 글을 교체했다 그러거든. 당시 회의했던 직원들이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네네. 이 사실을 그렇죠.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철성 청장은 그날 통화를 안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강인철 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게 통화 기록이 1년 남아 있을 거다. 그래서 아직 1년 안 지났으니까 수사 의뢰할 생각도 있다. 라고 문화일보 기자랑 전화 통화하면서 말을 했어요. 강하게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철성 청장은 무슨 말이냐. 내가 통화했으면 했다고 그러지. 그날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완전 진실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팝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당시 광주경찰청장이었던 강인철 씨는 이 사건으로 자기가 부당하게 좌천됐다. 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실제로 또 좌천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또 반박 주장도 있어요. 실제로 강인철 중앙학교장이 강인철 교장이 여러 가지 좀 비위가 있어서 뭐 그에 따라서 뭐 좌천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철성 청장하고의 당시에 어떤 좀 깔끔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은 왜 이제 와서 이게 이 얘기 나오냐, 이철성 청장 흔들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당시 작년 11월에도 이거 유사한 이야기가 그 지방 신문에 나왔어요. 지역지에 나왔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예. 아니 이렇게 되면 이철성 총장이 경찰청장직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기관 있잖아요. 권력기관 중에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이철성이에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만약 진실로 밝혀졌다거나 이철성이 전화 안 했다 그랬는데 뭐 통화기록 까보니까 전화를 했어. 이것만 밝혀줘도 거짓말 논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론은 안 좋아도 이철성이 죽어도 못 나가겠다. 저 고대영이나 김장겸처럼. 그럼 어떡하죠? 방법 없죠? 해임하면 되죠. 대통령이. 이거는 경찰청장 그렇네.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네. 대통령이 해임하면 되죠. 가능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뒤늦게 밝혀져서 이런 다행스러운 일이 일이 아닌가. 불거졌다는 것은 예. 이게 불거지는 순간 임기를 다 마치기 어려워지는 그 거예요. 생각이다. 그때 이명박 정권인데요. 그 유인천 그 문화부 장관이 나서서 그랬잖아요. 이전 정부에 있는 다 단체장들은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나가라 그랬죠. 예. 못 살게 그렇지. 예. 그걸 대놓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참 악역을 그런 걸 많이 했어. 악역 많이 했죠. 그리고 다 잘랐잖아, 사실. 네, 다 잘랐어요. 경찰만 한 게 아니고 의씨 찍지 마 이런 것도 했어요. 그 다음을 해주셔야 돼요. 안 했다고 그러는데. 해봐. 그 뒷발. 저는 선별해서 한번 제가 해봐요. 욕을 잘 이거 못해요. 너무 여기 의씨 찍지 마 수다면에서 그다음에 너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욕을 잘 못해요. 근데 그래? 성질 뻗쳐서 아니야? 찍지마 씨발? 네, 역시 잘하시네요. 유인철이 하는 거잖아. 네. 아니 근데 경찰 법에 보면은요, 11조에 경찰청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제 5항이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직무를 집행하면서 경찰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임기가 2년이라서 뭐 임기가 있는 사람을 내려오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저는 문 대통령은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손수 변호사님. 네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었죠? 5년이었죠. 죄송합니다. 5년이었죠? 5년 다 그렇죠. 채웠습니까? 못 채웠죠. 헌법에 보장된 임기 5년도 못 채운 분이 있어요. 그래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내려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유인촌 역할 하시는 겁니까? 예. 나한테 그런 거 시켰으면 좋겠어. 아유, 그거 뭐 칼부림이지. 나가이씨! 안 나가? 나 들어놓을 거야. 가서, 나갈 때까지. 구남도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요? 나 그런 거 잘해요. 그런 거 시켰으면 내가. 욕바지 무녀하면서 제가. 욕 바지가 아니잖아요. 욕을 하는 거지. 이 정권을 위해서. 욕도 얻어먹고 욕도 하고. 네. 딱이다. 저는 이 작가님이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갑자기요, 왜? 정치 분석하고 정치 평론하고. 이미 큰 책 쓰고 부자예요. 방송, 그 정도 말고.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거 안 하고. 아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이 정치를 목말라 하는 국민들한테 뭔가 이 정보를 주고 카타르시스를 주면서 그 멋진 전문가가 될 것 같아. 손소 같은 사람 많이 국회 보내고. 네? 아우, 좀 하지 마세요. 아니요, 싫다니까. 김강진만, 아니요, 김강진이 아니고 누구지? 우리 변호사님 누구지? 김남국 변호사. 가고 싶다는 사람만 보내고 싫다는 데 가지 말고. 김남국 근데 정치가들은 다 이렇게 보내야겠어. 싫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좋아하는 투어 2부 광고 듣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2부와 가지산 돼지국밥이 함께하는 가투 핫 이벤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별이 쏟아지는 세부 여행 가요. 세부 여행 가요. 돼지국밥 먹고 세부 여행 가요. 세부 여행 가요. 세부 여행 기회를 놓치지 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뜨거운 여름 건강한 가지산 돼지국밥 먹고 세부 여행 기회를 잡아보세요. 괌, 사이판, 기타 모든 해외여행은 투어이브와 함께하는 거 아시죠? 네. 문의는 02-777-7233 투어 2부와 가지산 돼지국밥. 여름 이벤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전화주세요. 정치를 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정치 알바를 듣는 거고요. 영어를 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팁, 짐 잉글리시를 소개합니다. 짐 잉글리시는 매일 30분씩 영어로만 말하며 수강료는 아주 저렴한 95,000원이고요. 전화영어, 화상영어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특히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지금 이 광고 들으시면서 바로 시작할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시작할까 망설이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인생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포털에 지금 바로 짐 잉글리시를 검색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투어 2부입니다. 괌사이판 전문 여행사 투어 2부. 여행을 준비할 땐 투어 2부. 이번에 투어 2부와 돼지산 가지국밥이 아니라 가지산 돼지국밥의 콜라보 이벤트가 있습니다. 가지산 돼지국밥에서 해외 여행 상품권을 드리는 깜짝 이벤트. 우와. 투어 2부에선 8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 동안 에어텔 상품, 가로 열고 항공권 포함 상품을 예약하는 고객님께 기존 선물, 제 책과 이 작가의 책, 플러스 상품권은 그대로 있는 대로 드리고 가지산 돼지국밥 4인분까지 배송해드리며 가지산 돼지국밥 이벤트에 자동 응모를 해드립니다. 여행 문의나 이벤트 관련 문의는 투어 2부 02-777-7233 02-777-7233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투어이브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네. 아마 그 가지산 돼지국밥하고 조인 해갖고 지금 뭔가 큰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래당에서 모여서 그런 거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런데 의원님 그 지금 우리 그 이 투어 이브나 지금 그 돼지국밥 같은 거는 지금 정치 알바에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수다면에도 하고 저 청정국도 하고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나온 데는 다 하고 있어요. 예. 그 청래당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자, 또 하나 광고가 짐 잉글리시. 네, 두 번째 들으신 광고 짐 잉글리시인데요. 전화 영어입니다. 매일 30분이나 1시간씩 여유 있게 영어로만 대화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수강료 매우 저렴합니다. 매일 30분 한 달에 95,000원이고요. 영어 울렁증, 시험 준비생, 그리고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요즘에는 미드를 자막 없이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짐 잉글리시 통해서 미드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창에서 짐 잉글리시 검색 부탁드립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영어 좀 합니까? 영어요? 제가 손혜원 의원님보다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저는 정 의원님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정 의원님은, 전설의 강사신데. 아니, 안 그래, 안 그래. 네? 안 그래. 영화에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제가 외국 사람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필담을 나누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전문 분야. 손혜원 의원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나 제가 아니, 우리 수준은 제가 보기에 수준은 비슷한데. 그래요? 제가 단어는 조금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단어 이분이 많이 알지. 전 네이밍을 했기 때문에 이 명사를 많이 알아요. 네이밍 벌써 영어 나오네요. 네. 근데 정 의원님이나 우리는 뭐 이렇게. 제가 근데 오케이. 그래서 5급까지는 했어요. 5급이 뭐예요? 5급이요? 레벨 5. 레벨 3야 뭐예요? 나는 그러지만. 근데 뭐가 5급이에요? 그때 아니, 손석희 앵커랑 연세학당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뭐든지 자기 해봐야 돼. 내가 1년 6개월 다녔나? 근데 그때는 갔잖아. 외국인이 딱 미국 사람 같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막 뛰어가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좀 했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지고 막 왜 왔냐고 물어보고 뭐 그냥 그냥 그 사람은 이 사람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근데 그때 너무 재밌었어. 근데 영어하는 게. 안 쓰면 까먹어. 그럼 안 쓰면 까먹어. 안 쓰잖아. 100%. 안 쓰면 까먹어.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기왕 공부하는 거. 저도 사실은 지금 일본 갔다 온 지 한 10년 넘어서 거의 까먹었어요. 잘 진짜요? 몰라. 잘 그럴 몰라. 것 같은데 이러는 그래도 어렸을 때 까먹어. 듣긴 하시잖아요, 자주. 아예 하기도 할까? 아니 근데 이 작가 있잖아. 일본에 무슨 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야한 비디오 생각나. 얘기하는 거야. 네? 현지에 가면 다시 생각난대. 생각나. 가면 생각나요. 일상 회화는 하지. 근데 너는 일본 가면 영어 생각나고 미국 가면 일본어가 생각나. 머릿속에 한 2개국 있으면 그렇게 돼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자, 근데 제가 진짜 황당했던 거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어 공부했잖아요. 1년 동안. 근데 올 때쯤 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미국 영화였어. 네. 근데 영어가 목소리로 들리고 밑에 자막은 중국어야. 근데 되게 웃기더라고 기분이. 그러니까 되게 그랬어. 이게 3개국, 4개국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진짜 그럼요. 어려운데. 그럼요. 박근혜가 5개국 했다니까 참. 예? 여기 그거 했다 그랬잖아. 네.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어쨌든 손수호 변호사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하시고 네. 영어 잘할 거예요. 변호사 하려면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박사 논문은 쓰지 마요. 논문은 쓰지 마야 돼. 쓰지 마. 쓰지 마요? 표절 시비가 걸려. 그냥 박사 수료만 해. 수료를 했어요. 됐어 그럼 됐어. 거기까지만 해. 정치 안 한다는데 왜요? 거기까지만 해. 더 이상 쓰면 안 돼. 큰일 나. 돌아가운데? 됐어 이 사람아. 거기까지만 해야 해. 되는데. 큰일 나. 뭐 전공했어요? 저는 상법이요. 해상법. 상법? 네. 그건 굳이 논문 안 써도 되잖아. 공부한 걸로 끝내. 그래요? 아까워서. 근데 사실은 별의제가 너 노리고 있다더라. 진짜요? 아니야.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외국에 유학을 하진 않았잖아. 영어가 이제 싫어가지고 안 하다가 영어를 해야 되겠다 맘 먹어서 이제 1년에 한 달씩을 미국 가 있었어요. 여름에 방학 때는. 그래서 한 사람 독선생으로 해갖고 제가 하루에 5시간씩 이제 영어를 해. 그러면 돌아올 때는 레벨 테스트를 하면 레벨 3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1년 동안 안 하잖아. 그렇죠. 참 미치겠더라. 그럼 그 다음에 또 가. 그래서 몇 년을 했었어요. 근데 맨날 도루묵이야. 그 영어를 어차피 못하는 거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어만 얘기하면 다 통해. 앞에 플리즈만 붙이면 돼.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할 때는 항상 제가 절대 영어 안 해요. 듣긴 거의 다 듣는데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 듣는 건 듣고 난 한국말로 얘기하면 옆에서 통역이 다 붙였어요. 근데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여행 가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그냥 아쉬우면 영어를 하겠는데 쇼핑 가거나 그러면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땐 절대로 그 사람들 앞에서 떠대거리면서 영어 안 했어요. 저도 제 밑에 여자 변호사 영어 잘해요. 아주 잘해요, 아주.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 것은 장편이 아니에요.
그럼요. 어차피 우리 외국 안 걔들도 우리 말 못하는데 뭐. 잘하면 특이한 거죠. 뭐. 그렇지. 그래요. 그러나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공부해야지. 지민글리시 한 달에 95,000원입니다. 아 너무해. 자, 95,000원 갖고 무슨 공부할 수 있어? 난 하고 싶었도. 그럼 매일 30분씩 영어. 네, 하루에 전화로. 30분, 한 달에 좋은 거예요. 95,000원. 네. 자, 외국인하고 하는 거죠, 그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원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지금 뭐 정치 문제 말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논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파도 악행만 지금 쏟아지고 있는 하룻밤 자고 일하면 또 다른 악행, 하룻밤 자고 일하면 또 다른 악행. 그래서 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고 오늘이 이제 우리 녹음하는 화요일 맞습니까? 박찬주 대장이 소환됐죠? 네, 그렇습니다. 군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죠, 지금도? 받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도. 네. 그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뭐 논란이 있어서 송구스럽다.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신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군인이라서 그런지 절대 고개는 숙이지 않더구만. 그리고 또, 예. 왠지 당당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또 오늘 그 정복 입지 않고 양복 차림으로, 사복 차림으로. 운전하고 갔다지. 네, 그렇게 왔죠. 아니 뭐 이제 뭐 옷 곧 있으면 옷 벗어야 자이든 타이든 벗어야 되는데 뭐. 아니 뭐 사병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벗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 군대에서 사병들한테 그렇게 종같이 예. 부리던 거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우 저는 애들 데려다 과외시키고. 네, 가해시키고 공감병 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집안에 백이 없어가지고 안 됐구만. 아 그게 근데 뭐 몇 명을 이제 다니면서 기무 부관이 픽업을 해요. 공부 잘하는 사병 위주로 뽑아요. 그래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해시켜야 되거든. 우리 오빠는 이제 당번을 했어요. 외모가 좀 당번병? 괜찮으니까 당번을 수경사에서 당번병을 했거든. 근데 우리 오빠가 그때 윤필령 장군 있을 때예요. 아이고, 그 근데 옛날이네요. 그때 우리 오빠가 당번을 했단 말이야. 윤필령 당번했어요? 네. 근데 뭐 했는지 알아요? 테니스 코트 매일 밀었대요, 롤러로. 중요한. 그게 제일 큰 일이었대요. 어. 손님들 오면 접대하고 이런 것도 이제 차나력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늘 두고 이제 국가대표 같은 이 선수들을 불러다가 이제 한 번 치는데 그러기 전에 그냥 롤러로 그냥 하루 종일 밀어놓으면은 이제 딱 한 번 치면 다시 또 밀고 이거 거기에 했대. 김영욱 이런 애들 가서 많이 쳤어요. 아니 수경사 근데 테니스장에서. 거기를 공감병을 가면은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일병 때인가 그때 끌려가가지고 몇 명 쭉 세워놓고 사단장이 찍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수소문해가지고 정보를 들은 게 당시 사단장님이 담배를 극히 혐오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 무조건 물어볼 건데 하기 싫으면 그때 손을 들면 무조건 탈락이다. 해가지고 그때 한 명 빼고 다 손 들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하기 싫어가지고. 네, 그래서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각 부대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 손 안 든 사람 한 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피면서 핀다고 그랬구나. 네. 근데 네. 공감명이 육체적으로는 편해요. 그렇겠지. 육체적으로는. 근데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죠. 반대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게. 그 대신 뭐 휴가도 좀 잘 나가고 그런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당번병, 당직병은 잘 나가는 자제들이 다 했어요. 네. 육체적으로 편하니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아니라. 요즘은 아니라. 그러니까 저렇게 갑질하고 막 그러지. 잘 나가면 안 가나 보죠. 그럴 수 있겠네. 아, 예? 그래,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그 변명도 더 웃기죠. 아들 같아서 그랬다. 저는 그 악행 중에 뭐 보도를 많이 됐지만 냉장고가 9개래요. 예, 9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있잖아요. 전으로 집어 던지고. 귓뺨 때리고 전사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생선인지 뭔지 갖다 버렸더니 다시 갖고 오라고 해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갖다 줬더니 네 먹으라고. 이런 학대가 어딨냐고. 팔팔 끓는 좀 물에 그 또 꼭 여자가 떼라 좀 그러고. 약간 좀 변태 같은 여자였던 것 같아. 그거 여신은 그런 일 못 그 시키죠. 전을 어떻게 때려 사람을. 베란다에 추운데 서 있으라고 했다잖아요. 네. 화분 관리 죽였다고. 못했다고. 너도 한번 서 있어 보라고 바깥 감금죄예요. 추운데. 감금죄. 감금죄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 여자뿐이겠냐고요. 지금 이 일이.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자꾸 불거지면 앞으로 군대를 보낼 자식이 있는 사람들 혹은 지금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 굉장히 마음 아프거든요. 정청래 의원님은 3명이나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3명이나 보내야 되잖아. 감히 누가 저도 2명. 정청래 아들 건드려. 감히 누가. 그렇네. 응? 우리 아들만 불쌍하네. 감히 누가. 그
손혜원 의원님 저 보좌관 비서들한테 잘하세요. 그러니까. 왜 나 어쨌다고? 아니 진짜로 스트레스 받는 비서들 보좌관들 많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손혜원 의원 보좌관님들이 언론에 막 제보하는 거 아니야? 아니 국회의원들도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뿐만 아니라 전 부처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 다 전수조사라 예. 했어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미움받을지 모르지만 국회 이런 데 다 조사해야 돼. 그리고 국회 수석 보좌관들도 지금 갑질했다고 지금 뭐 조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왜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보좌관 폭력해가지고 그때 한번 문제되지 않았나요? 뭐 매번 바뀌고 이랬다 그러고. 의원님 얘기하니까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나 지난주에 주말에 공주 갔다가 우리 그 보좌관 하나 내가 정말 거의 반 죽이게 야단쳤어요. 제가 야단을 쳤는데, 왜 야단을 쳤냐면 이 보좌관이 그렇게 그 용어를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뭐, 손자영을 송자영이라고 써서 보내고, 얘가 누구니 그러면 전혀 딴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조심하라고 매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어디 폐교를 하나 문화시설로 이제 만드는 일이 있어갖고선 그 계룡에 있는 중장초등학교를 이제 가서 몇 시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 계층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달려가는데, 우리 이제 전주에서 올라와가지고. 근데 약속 시간이 3시인데 3시가 다 됐는데, 그 중장초등학교가 분명히 계룡산 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오모토시야 공주에. 그때 딱 왔다고 내려주는데 3시가 땡이야. 네. 중동초등학교 갖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우리 보좌관이 우리 그 수행한테 그냥 나는 네가 잘 틀리니까 꼭 메시지에서 문자로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내가. 그랬더니 자신만만하게 중동초등학교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보좌가 나한테 혼나고 돌아서 뭐랬는지 알아? 왜 하필이면 중동초등학교가 있냐? 그래갖고 그 앞에서 그 어른들을 전부 다 그 중요한 분들 어른들을 모셔놓고 20분을 늦었어요. 화가 안 나. 길에서 내가 보좌관 진짜. 이제 잘못한 거고. 나도 조심해야겠네. 근데 이제 일부러 우리 직원 직원들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국회에서 우리도 이제 저도 국회의원 뭐 해봤으니까 좀 부끄러운 건데 명절 때 운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명절 때 그 비서도 명절을 세야 돼. 그럼요. 그래서 명절 때는 좀 운전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절 때는 항상 제가 1박 2일, 2박 3일. 본인이 하고 갔다 그러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비서한테 큰 거예요. 국회의원은 생각 못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날 지나면 명절을 못 세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손수 변호사님?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거지. 그거는 당연한 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안 지킨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휴가 얘기 나왔으니까 명절 얘기 나왔으니까 네. 우리도 하나 공지합시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정찰반 녹음이 없습니다. 안가가 휴가 관계로 녹음이 안 되니까. 다음 주 화요일? 예. 그때 검찰 알바 올리겠습니다. 잘 됐네. 다음 주 화요일은 안가로 오지 마세요. 문 잠겨 있을 겁니다. 오지 마시고. 다음 주 안가 녹음은 다 취소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지금 또 이 박찬주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하, 홍준표 아닙니까? 홍준표가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어요? 뭐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요.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 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요런머리로 내쫓고 있다. 이런 발언을 홍준표가 했고 또 시은소 교회 원로 목사 김성길 목사가 사성장군 사택 관저에 배치됐다. 좋아요 나빠요? 다 물어보니 좋다고 하는데 왜? 훈련도 열애고 짬밥도 안 먹고 걔도 부잣집 걔가 낫잖아. 이런 말 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마지막에 설교에서 얘기했나? 개도 부잣집 개가 낫다. 이게 무슨 말?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맞아도 많이 먹진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민중은 개, 돼지 취급해야 된다. 사병을 개, 돼지 취급한 거지. 나 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지? 그래요. 군대에서 어차피 고생하는 거. 인권 주장하면서 굽는 것보다 조금 시달려도 많이 잘 먹고 편하게 살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박찬주 같은 갑자기 끊어질 않다. 홍준표 대표가 늘 그 진보 보수 얘기를 안 하고 꼭 좌파 우파로 얘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 사람. 진보 보수보다 좌파 우파로 해야 공격한다고 생각하겠어. 그런 모양이지 뭐. 자기가 꼭 그 사람 일부러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진보란 말이 좀 멋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조금 나간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이것으로 정치 알아야 바꾼다 110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한 주 쉬고 한 주 동안 좀 쉬세요. 남 쉴 때 안 쉬고 왜 지난담에 쉬어요? 원래 이 작가가 남 따라하는 것 좀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하죠. 네. 남 쉴 때 안 쉬어. 그때 일해. 네. 남 일할 때 쉬어.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그러긴 해.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검찰 알바가 있으니까. 네, 검찰 알바 올리시고. 그때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한 주 쉬고 2주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민평년 아닙니다. 그래요. 그 여름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쯤이면 서서히 좀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런가요? 벌써?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벌써 막바지예요. 막바지니까. 해수욕장 폐장해야지 그래도 좀. 올해도 이렇게 거의 어떻게 갔어요, 이제. 그래요. 곧바로 추석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는 또 정기국회. 또 한 살. 국정감사. 더 정기국회도 먹네요. 뭐 10월에 하자고. 정기국회는 법에 정해져 법에 9월 달에 하기로 돼 있어요. 9월 1일 날. 9월 1일이에요? 네. 국감. 국감은 뭐 좀 약간 이제 기간 변동이 좀 있고. 그래, 또 국감. 용어를 잘 사용하세요. 하나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네. 근데 9월 1일 날 시작하면 그때는 정기국회는 이제 주중에 계속 이제 모임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본회의가 있고. 정기국회는 국회 항상 열려 있고 이제 할 일이 많잖아요. 예산 예산도 봐야 되지. 그리고 상임위 현안 보고도 있을 수 있고 또 대정부질의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뭐 예산 또 통과도 시켜야 되고 국감을 뭐 우리는 법안 심사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우리는 9월에 하자 그러는데 이제 야당들이 10월에 하자 그러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 뒤로 미루는 게 좋은가 보죠. 우리 빨리 하는 게 좋고.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했는데 적발할 게 많이 있다 생각하죠. 뒤로 미룰수록. 시간은 벌라 그런 거죠. 그러겠죠. 공격할 시간을 벌라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기국회 시작 때부터 손은 더 바빠질 테고. 우리 손변도 지금도 바빠요. 저요? 많이 바빠지세요. 돈 좀 벌어. 네. 벌게 해주세요 좀 많이. 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 바꾼다 11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10회 방송은 정청래 키워드 분석을 중점으로 진행하겠는데 첫 번째 정청래 키워드 분석 부동산 대책 들어가 봅시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8.2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발표했었죠. 핵심 요지는 집은 사는 곳이다. 주거 공간이다.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이런 거고요. 1가구 1주택 이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2주택, 3주택, 뭐 10주택, 50주택 이렇게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앞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예.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과열 조짐이 실제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 분양 전매라든가 이런 것은 좀 규제가 있어서 좀 덜했는데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굉장히 지금 뭐 최근에 막 2배로 늘고 막 이러고 있대요.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을 아마 투기 지역으로 그래서 지정한 것 같아요. 네. 세 개로 분류해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투기 지역. 손혜원 의원님, 우리 마포구가 포함됐습니다. 네, 보고. 서울 11개 지역. 이게 투기 지역이고요. 투기 과열 지역은 서울 전 지역. 네. 25개 구. 그리고 세종시, 과천시. 여기가 투기 과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성남시를 비롯한 조정 지역을 발표했어요. 이렇게 해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에는 이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집을 다주택자가 집을 또 산다. 그러면 자금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세무조사도 하고 그리고 양도세도 더 물리고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 LTV 이게 뭐죠?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 LTV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집값이 1억이다. 그래서 6천만 원 빌려주는 것은 LTV가 60%고요. 예. 4천만 원 빌려준다. 그러면 40%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퍼센트지를 줄이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투기 지역
19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에 거기 해당되는 안 되는 건 그대로 간 그렇죠. 거고.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 이외에는 뭐 60% 70% 지금 했던 것을 그대로 가고 적용을 네. 하는 거고요. 그래요.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쉽게 얘기하면 1억 버는데 7천만 원 빌려준다 그러면 70%가 되는 거죠. 네. DTI 비율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수 변호사님. 네. 2008년 9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네. 그게 뭐냐면 돈을 막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값을 빚내가지고 샀는데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했는데 집값이 다 폭락했죠. 예. 그러니까 샀던 집을 대출이자도 못 내고 해서 은행이 그냥 문 닫아버리는 네. 은행에 돈이 말라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초이노믹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실제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비슷한 예. 돈 빌려라. 그래서 집 사라. 예.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경기부양을 해서 뭐 경제가 좋아졌다 뭐 이렇게 이제 지표로 삼으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지금 후폭풍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집값 대책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존에 없었던 여차하면 사법 경찰권을 발동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기 단속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거 하고 국세청에서는 끊임없이 돈줄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런 건데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태풍급이다, 초특급이다 그러는데 종합대책은 다 나왔는데 이게 초특급 태풍급은 아닙니다. 아직도 히든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아, 뭔지 알겠습니다. 네, 뭐죠? 혹시 보유세입니까? 네, 보유세. 보유세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유세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강력한 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공약했다가 못한 게 있습니다. 뭐죠? 분양 원가 공개. 아, 이런 게 가장 강력한 아직 거예요. 남아 있다. 네. 근데 이제 분양 원가 공개까지는 뭐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분양원가 공개를 한 번도 안 했나요?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한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요구를 하는데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후분양 제도. 아, 네네.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는 죽는 거죠. 와, 그거는 건설회사 중에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회사 몇 개 안 되겠는데요?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좋은 제도를 할지라도 실제로 현실 적용을 하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적용을 못 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분양원가 공개 이게 사실은요 공약했다가 못 지킨 첫 번째 사례가 이거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야심차게 했는데 결국 못 했는데 결국은 이상적인 정책도 현실에 너무 부작용이 크면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고 그래서 당분간 내년 4월까지는 지켜보겠다. 집값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더 센 걸 내겠다. 이렇게 지금 미리 예고 아닌 예고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줄 테니까 다주택자는 집을 처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 그렇죠. 내년 4월까지. 왜 그러냐면 1가구 1주택은 상관이 없어요. 양도세 그대로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제 1가구 2주택 3주택 이런 사람들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을 많이 보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빨리 팔아라는 얘기인데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언제는 안 그랬냐? 우리 버티겠다. 안 팔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관망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파리 부동산 대책은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집값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이 그런 양상을 한번 보면은요. 손수 변호사님,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100% 좀 넘는데. 103%입니다. 아, 정말 조금 넘네요. 자, 근데 자가 보유율은 절반 이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은 충분히 공급이 돼 있는데 실제로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 미만이에요. 여러 개 갖고 있어서.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제가 이제 분류해 봤어요. 그랬더니 수도권은 90%예요. 주택 공급률이. 그러니까 수도권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근데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120%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집 공급률이 103%니까 이제 그만 줘도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1가구 1주택이었다가 이혼했다거나 아니면 장가를 보냈다거나 아니면 뭐 취직 때문에 다른 집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직도 주택 공급률이 103%이지만 그것이 충분히 차고 넘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또 있고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이게 한 40% 정도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집에서는 이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은 계속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특히 10년 미만 주택 이것은 대한민국 주택 103% 중에서 10% 미만이랍니다. 그렇게 적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계속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은행들이 발칵 뒤집혔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83 부동산 대책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 내놓은 것보다 강력한 파리. 예. 그런 부동산 대책이에요. 그런데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끝없이 올라갔거든요. 831 부동산 대책이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발목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9억에서 6억으로 낮추면서 실제로 조세 저항을 할 만큼 크게 큰 집단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뭐 SNS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팟캐스트도. 그러니까 조중동이 종부세 대상자만 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강남 3구는 다 피해를 보는 것처럼. 세금 폭탄.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종부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많은 부분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전세 살고 계신 분이 우리한테도 뭐 보유세 떨어진다고 막 그런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하고 지금 국민이 많이 달라졌던 것이요. 지난번에 초대기업 그리고 초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겠다 했을 때 지지율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소수고 혜택 받는 사람은 다수잖아요. 이번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떨어졌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현명해지고 이제 알 거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중동 이런 데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근데 거죠. 의원님 저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가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 있다가였어요? 이때 2005년도였을 거예요. 그럼 몇 년 얼마 있다가요? 중반기죠. 그러니까 중반기라서 안 된 거야. 나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지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내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원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을 처음부터 뚫고 들어가는 게 지금 해야 되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2년 정도 지나고 하면 그때부터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말은 맞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지지 기반과 그리고 강구함 이런 것이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렇게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이라든가 이런 국면이 없이 김대중 정부의 정권 재창출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하고는 이제 현실과 조건이 많이 달랐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니 시기도 다르고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민원이 지금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대책은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전혀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던져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양 다 받은 사람이고 이제 돈을 융자 받을 걸 생각하고 했는데 융자액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 난리래요 지금 은행마다. 은행원들이 지금 뭐 거의 막 대상포진 걸리고 난리가 났다고 지금 막 어필을 해오는 게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느냐. 그분들한테 아마 유예가 되는 그런 조치를 아마 취할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 당 중진 의원들도 언론에 대고 몇 가지 불만 사항을 또 얘기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한 내용 중에 도시재생마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는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불만 있는 사람도 좀 있고 그리고 금리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그런데 저는 디테일로 가다 보면 불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더 큰 거시적인 목적과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의 불편함과 좀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계약한 사람까지는 그냥 기존 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도금하고 다 대출 나올 걸 계산해서 했는데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이든 대책이든 소급 적용은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그렇습니다. 8월 3일부터 거래하는 그렇습니다. 거 이런 것을 네네. 규제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예 기간을 뒀어요. 예. 알아서 정리를 해라. 내년 4월까지. 그랬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발표한 이런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가장 좀 내실 있지 않나, 가장 견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좀 해요. 손수 변호사. 네. 자가예요? 네. 많이 올랐습니까? 언제 샀어요, 일단?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언제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집이 여러 채 있어요? 한 채입니다, 한 채. 한 채 산 거 얘기하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아니 집을 언제 산 것이 관심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자예요? 아니 별로 제가 살림에 신경 안 써가지고. 아 그러면 땅 산 거 얘기해 보세요. 땅이요? 네, 다른 땅. 땅 없는데. 땅도 없고 집 한 채 달랑 지금 부동산 네. 있는데 언제 샀는지를 기억을 저는 못했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좀 지지해달라, 뽑아달라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하고 대선 때 미국으로 날아갔죠. 네. 근데 저는 미국에 날아가서 비유를 야구로 비유하자면 저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안철수의 투구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워밍업만 하다가 관두길래 국내 프로야구를 접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급거 귀국해서 동네 야구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를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민주당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선 때 도와준 의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60% 가까이 득표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죠. 그때도 많이 많았죠. 당에서 시킨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인가요, 후보에? 당에서 시켰죠. 근데도 노회찬 의원 지역구 빼든 거 아니냐. 아, 그때 빈집 털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지역위원장을 했던 분이 지금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동석 의원입니다. 예, 저하고는 아주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사이고 그때 실제로 저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많이 털어놓고 했었습니다. 이제 당을 달리한 다음부터는 뭐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정치연합이라는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다가 3월 1일인가요? 김한길 당시 대표와 합당을 선언하고 공동대표가 되죠. 예. 그때 그러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양당 기득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당대표가 되죠. 네. 그리고 자기의 대선 진로를 봤을 때 도저히 여기서는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는지 온갖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분당, 탈당 그리고 국민의당 창당을 해서 제3당의 지위를 붙였죠. 그러면서 지금 출마의 변으로 가장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다당제에 대한 신봉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치 역정을 몇 년간을 얘기했듯이 그런 처음부터 다당제 신봉자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바뀐 거죠. 심상정 의원이 다당제, 제3의 정당 이런 걸 얘기한다면 그것이 신념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지만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살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깨맞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참 웃음이 났던 것이 뭐냐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를 언급했는데요. 안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행적을 조사해 봤더니요. 얼음 두꺼운 있잖아요. 얼어붙은 두만강을 그때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이등박물을 저격한 것이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때는 두만강이 얼지 않습니다. 11.6이에요? 예. 11.6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안중근 의사는 만주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고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만주에서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군하고 전투도 합니다. 그 대승도 하고 또 패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독립운동을 조국을 뭐 지키기 전에 다시 조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것은 전혀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근데? 누가 잘못 입력을 했겠죠. 아하. 정씨라서. 그래서 제가 김광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어요. 사학도로서 이것은 설정이 역사적 설정이 맞지 않는다. 그걸 제가 어디서 보고 제가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그 있잖아요. 그
고종 때 태어났잖아요. 그 순국하기 전까지 그 일대기를 제가 또 공부를 해봤더니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그런 뭐 조국을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 전문가 이 작가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아니 수능한 씨인가 안철수? 네? 수능한 씨인가? 그리고 극중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아요. 극중주의는요 한번 생전 처음이지 그럼. 얘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프랑스 파리 일대학의 피에르 세느라 교수인데요. 그분이 왜 극중주의를 썼냐면 극중주의를 비판하려고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니콜라이 18세 다시 왕정을 복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혁명 세력들은 좌파죠. 이거 왕정으로 가면 안 된다. 또 왕당파들은 왕정으로 가야 된다. 좌우 대립이 극심했어요. 그때 루이 18세가 정치권 좌우 다 빠져. 나는 그냥 관료들하고 이제 잘 살래. 그게 극중주의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하고 파리 일대학 피에르 교수가 그걸 비판한 거예요. 근데 그 비판한 것을 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형용 모순입니다. 극중이라는 말은 뜨거운 얼음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중이라는 것이 극도의 중도주의예요. 극우, 극좌 이런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극중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한 거야. 남극과 북극이라는 말은 맞는데 극적도 이런 건 안 맞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안철수 수능한 씨 맞네. 안중근 선생이 수능한 씨거든. 요거 그러니까 안실에서 한 거지. 그러니까 안실에서 한 것 같아. 우리 와이프 수능한 씨인데.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당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국민의당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을 지금 비판하는 안철수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새 정치는 없고 지금 새 사람이 들고 나왔잖아요. 나는 새 사람이 됐다. 근데 사람 안 바뀌거든. 예. 그런데 안철수 씨도 제가 비판을 하고 싶지만 안철수 씨를 비난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은 또 뭐냐 이거예요. 언제는 우르르 안철수 따라다니다가 지금은 우르르 막 쫓아다니면서 안철수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사실상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전당대회 끝나고 지금 회사 운영하느라고 뭐 몇 년 동안 다른 거 신경 하나도 못 써요. 결혼은 언제 했는지 알아요? 약 10년 전경.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나요? 대충? 알죠. 예. 그러면은 지금 좀 올랐겠네? 조금 올랐어요. 조금? 서초인데도? 조금? 아니, 서초에도 좋은 동네 있고 또 그래요? 저희 방일시장 동네는 꽤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 재테크에는 아무런 지금 관심도 없고 솔직히 재주도 없고 그런데 저는 이사 갈 때마다 제가 사전에 가본 집이 없어요. 우리 그 애기 엄마가 항상 가서 계약을 하고 아니에요, 전화를 해요. 자랑이. 저랑 비슷하신데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주소 갖고 찾아가지 저녁 때. 네. 근데 말도 안 돼, 제가 진짜. 성산이동에 아파트를 샀는데 10년 전에 샀거든요. 그 가격 그대로야. 그래요? 에이, 마포가 아니지. 마포가 지금 과열 지금 아니 근데 우리 아파트는 그래요. 에이, 설마요. 그대로라니까. 아니 길 건너 고창 엄청 말도 안 돼, 올랐는데 이건 가져올 이건 쪽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런데 거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근데 상암동에는 이제 우리보다 평수가 한 15평 적은 평수가 내가 갈 때가 4억 정도 됐어.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하고 똑같아졌어요. 네, 그러면은 하여튼 부동산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연착륙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국민의당이 두 번째 키워드예요?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국민의당 키워드 분석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기르시는 정치알바 청취자 여러분. 매일 먹는 사료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고르지만 간식으로는 어떤 걸 사줘야 할지 항상 고민 중이시죠? 브랜드 캔 제품은 못 믿었고 이름 모를 패키지 제품은 방부제와 알러지가 걱정되고 그렇다면 디어디어는 어떠신가요? 디어디어는 뉴질랜드에서 자연 방목하여 기른 사슴으로 만든 간식입니다. 생갈비, 살코기 등 선별된 부위들을 가장 청결한 동결 건조 방식으로 생산하며 방부제, MSG 등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100% 사슴만 담은 제품입니다. 뉴질랜드 국립산업부에서 허가받은 시설에서 만든 자연 그대로의 간식 디어디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족인 반려동물의 간식으로 어떨까요? 주소창에 ddkorea.net을 입력해 주세요. ddkorea.net. 이상 김 과장이었습니다.
네, 신규 광고가 들어왔네요. 디어 펫푸드, 고품격 프리미엄 반려동물 간식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사슴으로 만든 반려동물 간식을 하네요. 천혜의 자연환경 뉴질랜드 드넓은 목초지에서 자유롭게 길러진 사슴은 항생제, 인공성장 호르몬, 인공사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하 40에서 50도에서 동결과 건조를 동시에 해서 건조, 살균 방식 중 가장 고가이면서 안정적인 방식이라네요. 냄새, 맛, 영양소 보존에 열 처리나 자연 건조 방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고 합니다. 도축, 살균, 포장까지 뉴질랜드 현지 공장에서 100% 완제품 생산 후 한국에 직수입해서 판매한다니까 믿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육포, 도가니, 생갈비, 정강이, 뼈 등 11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취자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하게 기르고 바르게 만든 간식 디어디어 홈페이지는 www.ddkorea.net입니다. 지금 할인 행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스토어 찜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추가 할인 쿠폰이 다운이 되고 배송 메시지에 정청래 짱을 입력하시면 샘플을 마구마구 보내준다고 합니다. 손혜원 짱은 안 되는군요. 손혜원 짱도 될 거라고 봅니다. ddkorea.net 디어 펫푸드 한번 포털에서 한번 검색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연락해서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 간식 많이 애용해주세요. 요즘에 그 동물들 간식도 프리미엄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 그렇죠. 유기농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마트에 가도 통조림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애완동물하고. 그렇죠. 고양이 밥도 설마 있으시겠죠? 있겠죠.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어디어 광고는 거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 키워드 분석. 투어이브 광고도 한 거예요?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 할 거예요? 투어이브 되게 챙기세요. 되게 챙기네요, 진짜. 아, 챙겨야 됩니다. 자, 국민의당 시작해주세요. 국민의당 심리적 분당 속으로 지금 빨려들고 있습니다. 심리적 분당. 안철수 전 후보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면서 극심한 분열과 혼란 속으로 지금 빠져들었는데요. 국민의당 내부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은 안철수 전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고 있고 드디어 벽에 얘기하는 것 같다. 외계인 같다. 이렇게까지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불쉿도 나왔어요. 불쉿. 네. 불쉿이 BULLSHIT. 이상돈 의원이 얘기했어요. 허튼 소리, 헛소리. 비속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했고요. 대체적인 불만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박지원 전 대표가 사퇴해서 생긴 전당대회인데 박지원 전 대표보다 책임이 더 크다 할 수 있는 안철수가 직접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언어 도단이고 형용 모순이다. 그래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은 안철수 면전 앞에서 당신은 꺼진 불이 아니다. 꺼진 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철수 씨는 그러면 나보고 정계 은퇴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응수를 하고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씨의 정치권 입문부터 지금까지 그의 행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팍 도사에 출연하면서 인기가 높아졌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함으로써 일약 대선 주자로 급부상을 했고 2012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대선 단일화 국면에서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사퇴를 하고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크에 안철수 당대표가 된다 한들 리더십은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본인은 지방선거 때 잘 치르지 못하면 당이 소멸될 위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방수로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안철수의 운명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따라서 국민의당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탈당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예상해 봅니다. 끝이에요? 네. 질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하면은 안철수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가 이제 의결이 됐어요. 비대위에서. 그러면 정동영, 천정배
둘 중에 예를 들면 2, 3등을 한다. 그러면 1등, 2등이 결선 투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되치기를 해보자.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그 안철수 의원 쪽에서 결선투표 반대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대선 나올 때 결선투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지금 불리하니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 이게 바로 극중주의입니다.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대항하는 이 통일에 한 명만 나갈까요? 결선 투표 때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명만 나가게 되나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명이 나가도 이기기가 결선 투표 어렵다는 자체가 겁니까? 2명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가도 이길 가능성이 없나요? 저는 쉽지 안철수를?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기나요? 1차에서 과반수 그냥 해버리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난리를 치는 안철수가 되는 이유는 뭐야 도대체? 안철수 당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씨가 지금의 마인드는 어떤 거냐면 정치를 사업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정당을 사업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오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양반 하는 얘기 중에 보면은 이제 탈호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안철수를 따라갔던 이 국민의당의 호남 국회의원들은 어떡하냐고요? 호남 사람들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 사태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그 인터뷰가 이상돈 의원이에요. 네. 이상돈 의원이 사실 그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 신기남 의원이라고 그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해군 장교까지 동기랍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연세가 꽤 있으세요. 있으신 분이에요. JTBC 그 52년생이겠네 그러면. 대기실에서 항상 주무셔가지고. 항상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저는 너무 놀란 게 헛소리라 그랬잖아요. 극중주의는 헛소리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불시신가? 네. 그 얘기들 똑같이 하는데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2012년에 패배하고서는 1년 넘게 안 나타나고 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박지원 전 대표도 대선 패배하고선 자기가 물러났다 맞는데 대선 패배에서 박지원 전 대표보다 10배, 100배 잘못한 안철수가 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근데 나는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걸 듣고 그분은 뭐 아무래도 비례대표로 들어가신 분이니까 초선이고 그러니까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제 경험 많고 연세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안에서 강하게들 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된다면 이 반대하는 이 나머지 세력들의 힘은 도대체 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안철수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당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반대를 해도 안철수 당원이 30만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안철수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이상돈 의원은 근데 저는 뭐 싫어합니다. 왜 이런 형태의 정치인들을 싫어하냐면 이분이 이제 법학자예요. 네. 근데 이분이 박근혜 지지했었죠. 예. 그러다가 박근혜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비토 당해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난리 났지. 세월호 24일 단식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정론관에 가서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돈 씨를 비대위원장을 안 치면 나는 단식 장소를 당대표실로 옮기겠다. 그리고 이상돈 비대위원장 반대 단식 투쟁을 하겠다. 그때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뭐 하여튼 있습니다. 박영선. 그때 박영선 의원이 대표한 적이 없어. 비대위 할 때였지, 그때. 네. 그분을 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던 게 박영선 그때 원내대표였나? 네, 원내대표.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칼럼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역적죄로 처벌해야 된다. 햇볕 정책에 대해서 이적행위 뭐 이런 걸로 하여튼 심하게 칼럼을 쓴 것을 제가 이제 보고 그분이 쓴 거? 그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제가 반대를 했었고요. 근데 이분이 또 기웃거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당 비례대표를 했잖아요. 그럼 안철수의 덕을 본 거예요. 지금 안철수를 가장 물어뜯고 있는 게 이상돈 의원이에요. 저는 이 안철수 못지않게 이상돈 의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 인터뷰가 가장 강하게 그래요. 예. 그 심한 말로 반대를 했던 분이에요. 딴 분들도 있지만 이분 같이 한 분이 없었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예. 꺼진 불이 아니라 꺼진 죄다. 그것도 이상돈 의원이 한 말로 알고 있어요. 원론적인 거. 이렇게 반대가 심할 걸 안철수도 알았을 텐데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답변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내면을 볼 수 있죠. 그럼 나보고 정계 은퇴라는 거냐. 지금 안 하면 본인은 정계 은퇴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휘두르지 못하면은 비주류가 당을 지배할 테고 그럼 자기는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앞으로. 그렇게 강박관념과 조바심이 있었나 봐요. 일부러 뭐 대외적으로 명분을 내세운 건지 모르겠지만 천정배 의원이 되든 정동영 의원이 되든 뭐 둘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하고 뭐 합칠 거라는 그런 조바심을 느껴서 본인이 그렇게 네, 얘기하시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서 그냥 놔두다가는 그냥 합당해버리면 본인은 갈 데도 없는 상황이고. 선소 변호사의 말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씨 입장으로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또 하나 국민의당이 결국은 바른정당하고 합칠 것이다는 한간의 이야기. 저는 지방선거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당